그걸 의식하면서 산 건 아니었지만 무엇보다도 학교를 다니는 가운데서도 정말 학생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는 진짜 2부제 수업, 3부제 수업이라는 게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년에만 하더라도 한 반에 70명, 많을 땐 80명 정도의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전반이 있었고 학생 수가 정말로 많은 그런 시대에 전 태어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는 아마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 시기가 그렇다고 해서 한 100년, 200년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불과 한 30년 안팎의 그 시기 동안에 여전히 인구가 많구나 라고 얘기하던 시대에서 갑자기 야, 인구가 너무 적다 라고 하는 시대로 급속도로 한국 사회가 변화되는 것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참 예측하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난감하게 여겨지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들이 그것들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이 35세에 달하는 88년생의 비혼율, 먼저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율이 남자가 72.9%, 여자가 52.1%입니다. 그러니까 35세가 되어서도 남자든 여자든 결혼하지 않는 비율이 훨씬 3분의 2 또는 2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출산은 물론 세계적 현상입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그렇다라는 말이 사실 우리나라에게는 좀 무색하게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2021년 현재 전 세계 합계 출산율이 1960년대의 절반인 2.3명이라는 겁니다. 2021년도에 전 세계 합계 평균 출산율이 2.3명, 그리고 OECD 평균은 1.58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18년 드디어 1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에 계속 떨어져서 작년 2023년에는 0.72명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평균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또 OECD 국가 중 1명 이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뉴욕 타임스 컬럼니스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지금 이 저출산적 상황은 14세기 유럽에서 있었던 흑사병이 범람했을 때 그 수준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출산이 뭐가 그렇게 문제냐? 사람이 많다, 적다라는 그 기준이 도대체 뭐냐? 그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회가 선순환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의 인구 수준이 필요합니다. 그게 유지가 되지 못하면 경제와 사회의 전반적인 활력이 떨어지고 무언가를 의욕적으로 새롭게 시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연히 국가 수입은 줄어듭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보건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고령층이 우리도 알다시피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재정은 필요한데 재정을 낼 만한 노동층이 부족한데 사회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는 50년 뒤에 인구가 현재는 5,100만 명대인데 아마 3,600만 명대, 다시 말하면 1,500만 명이 넘게, 50년 후에는 1,500만 명 정도가 넘게 줄어들 것이 예측됩니다. 그 중에 노인이 절반 정도 된다는 겁니다. 3,600만 가운데 노인이 절반 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 여전히 집들을 세운다고 아파트를, 고층 아파트를 많이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빈집이 늘어나서 폐가가 되고 도시 곳곳이 슬럼화가 되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살지 않는 그런 슬럼화가 진행될 전망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저출산의 부담이 우리와 같이 50대가 넘고 60대가 가까운 사람들, 기성세대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근근히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20대, 30대, 40대의 젊은 세대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적 부양자는 많은데 정작 자신은 변변한 수입도 없고, 게다가 가족과 같은 1차적
관계망도 부실하다가 보니까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후를 외롭게 살게 되는, 혼자만 외롭게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질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고든 도로망, 그리고 첨단 기술이 발전돼서 곳곳마다 건물과 도로, 많은 문화시설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최첨단 시설들은 텅 빈 채로 누군가가 잘 즐기고 누리는 것이 없는, 그냥 덩그러니 건물만 남는 그런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도 이미 2006년부터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예산만 해도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무려 28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2022년 한 해만 해도 52조 원, 출산아 1인당 2.1억 원 정도의 자금을 이건 쏟아붓는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 또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에서 출산 장려금, 주택, 육아,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주고 있고, 최근에 우리는 부영그룹이라고 하는 어떤 한 그룹에서 직원이 한 명 출생아를 낳는 직원이 있으면 장려금으로 1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약속까지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쏟아붓는데, 물 쓰듯이 쏟아붓는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낙관하지 아마 그것들을 통해서 반전될 것이다 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반전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저희가 자랐을 때와 또 저희 부모 세대들이 자랐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들을 주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젊은 세대는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표피적으로만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청년층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될 청년층들이 갖게 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흔히 금수저를 타고났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나면서부터 앞으로도 아마 비정규직을 계속 빙빙 도는, 비정규직을 계속 바꿔가는,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추세를 갖게 되고, 또 경제와 사회적 지표가 어떤 면을 보더라도 지금 부모 세대보다 앞으로가 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지표를 보고 있습니다. 또 입시와 취업에 쏟아붓는 엄청난 노력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실제로 부족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을 쌓아도 한 번 낙오되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엄습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성은 여전히 결혼 후에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의 부담감을 느끼고, 여성은 일자리를 얻어도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면 또 인생에서 낙오될 거다라는 불안. 남성이든 여성이든 젊은 세대들은 다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젊은이들도 앞으로 미래가 아이를 낳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염려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생각하기 전에 지금 당장을 생각한다면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연애를 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런 것보다 지금 당장 그냥 나 혼자 벌어서 혼자 쓰면서 혼자 사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하는, 미래에 투자할 만한 자신이 없다는 게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여성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회입니다. 이걸 그냥 주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녀 모두에게 출산을 권하지만 사실 임신도 출산도 남녀 모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성만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이 갖는 임신과 출산의
불안감과 감당해야 될 과중한 부담과 책임을 잘 모릅니다. 일단 일상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것은 여성은 40년 안팎의 매우 긴 매월마다의 생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인지 우리 남성, 저를 포함해서 남성들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또 육아를 말하지만 전업주부에 대한 폄하, 예전에 그런 말들을 참 많이 쉽게 했었죠. 아줌마가 왜 차 끌고 나와? 집에서 노는 여자, 밥이나 하는 아줌마라는 그런 표현들을 스스럼 없이 사용했던 것들이 최근까지 우리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사회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일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워킹맘이라는 이름을 붙여지면서 우대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 사회적 현실은 또 그것과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산 후의 경력 단절. 물론 법과 제도가 출산 후에도 다시 복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예전보다는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에서 특별히 훨씬 많은 중소기업에 우리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될 때 중소기업에서 자기가 출산을 했다고 해서 출산 휴가를 얻게 되거나 아니면 다시 복직을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에서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현실 속으로 여성들은 언제나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성의 역할과 중요성이 이렇게 중차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은 또 제도적 모습들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작부터 지금까지 여성가족부를 계속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공약들이 마치 인기 공약인 것처럼 내세우면서 여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가부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엉뚱한 정책을 인기 정책으로 내놓고 있고 그것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사회적으로 얼마나 여성을 무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증입니다. 또 이제는 취업을 하는 가운데서 당신 페민 아니냐라고 하는 페민 검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성이 페민에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면 탈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기업 안에서도 공공연하게 제도처럼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여성들에게 툭하면 군대 가라라는 압박을 하면서 마치 여성들이 사회적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아이 낳아라 하면서 여성들에게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생명 현상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감사는커녕 간섭과 폄하, 온갖 차별과 불이익이 난무하고 있는 거죠. 예전엔 안 그랬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돼왔고 미시적이나마라도 제도가 조금이라도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전에는 안 그랬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차별과 어떤 잘못된 제도를 계속 온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여성들의 입장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도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과정도 알았고 문제점들도 알았을 때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저는 심각할수록 조금 더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급하기 때문에 재원들을 동원해서 이런저런 그 혜택을 주고 또 저런 지원을 주고 하는 것들도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출산과 양육은 새마을 운동이 아닙니다. 잘 살아보세 하는 그런 형태로 아니면 공장에서 많은 물건을 쏟아내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계획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생명의 탄생은 한 인생의 이야기지 공장 상품을 생산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인식부터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일이다. 임신도 출산은 사람에 대한 얘기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자라고 마침내 늙고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전체적인 생애 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통합적 인식들이 지금으로부터 잘 마련되고 준비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야말로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종교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돈을 주면 풀어질 것이다, 돈만 주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초적인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문제는 더 풀어지지 않고 젊은이들의 불안 심리는 돈이 얼마나 있어야 안심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마치 이런 식의 문제로 바뀌어지면 이 문제는 더더욱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 적대적인 문화, 또 사회의 인식들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여성들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인식과 또 존중, 그래서 여성들이 행복하면 사회가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동안 참 여성들을 차별하고 남성들 중심적인 사회를 정말 역사 이래로 오랫동안 진행돼 왔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 남성들이 인식하고 어떻게든 여성들을 존중할 수 있는, 여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변화시키는데 우리 사회가 또 국가가 또 무엇보다도 교회가 힘써서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의 문제, 출산의 문제, 생애에 대한 문제, 중요할수록 너무 돈의 문제로 보지 말자. 돈만 주면, 돈만 생기면 해결된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제 기성세대를, 이제 인생을 60년 가까이 산 사람으로서 회고해 보니까 힘들지만 인생이 참 아름답구나. 또 티격태격 다투지만 가정이 참 따뜻한 곳이구나. 야, 그래, 가족이 있으니까 참 좋구나 라는 마음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다면 그러면 분명히 출산율이 다시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눈앞에서의 인생이 자꾸 곤고하게 느껴지고 기성세대가 보여지는 삶의 모습이 너무 강팍하고 어지럽고 또 가정은 늘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언제나 피하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만 머물러 있을 때 누가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싶겠고 가정을 갖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숙제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 어떻게 하면 더 복된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하는 함께 하는 고민을, 함께 가진 숙제를 잘 풀어나갈 때 우리 사회가 선순환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한 그런 아름답고 복된 세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들에 기성세대, 젊은 세대, 남성, 여성 가릴 것 없이 우리가 힘내어서 좀 더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